오늘 배울 내용은요. 그 저번 시간에 드렸던 프린트 3페이지 펼쳐보면은 두 번째 소통과 담론의 윤리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봤을 거예요. 되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지만 아무튼 사람들끼리 아니면 사회에서 항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엔 이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라던가 아니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대화라던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을 볼 겁니다. 사상가들. 사상가 한 3명 정도 볼 건데 동양 사상가, 서양 사상가 2명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3페이지 넘겨보시면 첫 번째 원효의 화쟁 사상이 나와 있죠. 원효부터 보도록 합시다. 원효라는 인물은 한국사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스님이었죠. 네, 통일신라 시대 때 스님인데 원효의 가장 대표되는 사상이 화쟁 사상과 일심 사상이에요. 이 화쟁 사상과 일심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의사소통하면 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화쟁 사상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 이런 사상의 배경 이런 것들 아는 게 중요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화쟁 사상 등장 배경부터 보면은 불교의 여러 교설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효는 화쟁 사상을 제시했다라고 나와 있죠. 다 지울게요. 너무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한국 불교의 약간 배경부터 봅시다. 불교가 어느 나라에서 나왔어요? 불교라는 종교는 인도의 석가모니께서 창시를 한 그런 종교이죠.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여러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이제 제자들한테 되게 많이 알려주었고, 그리고 석가모니가 결국엔 돌아가셨죠. 석가모니 사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들이 우리한테 되게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잘 기억하고 잘 기록을 해야지 이 제자들도 그 밑에 있는 제자들한테 잘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경전이 굉장히 많겠죠.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하셨는데 A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좀 해석하는 내용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께서 A에 대해서 말했는데 요걸 어떤 제자는 이렇게 소문자 A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B로 듣던가 아니면 다른 제자는 어떤 제자는 C로 듣던가 이런 식으로 석가모니께서 얘기했던 그런 가르침도 누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경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인도의 불교가 나중에 중국의 전례가 되겠죠. 중국의 전파가 되는데 이 중국에 있는 사상가들도 아니면 철학자들도 이 인도의 경전을 굉장히 많이 해석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중심으로 종파가 막 갈려요. 그리고 이 중국의 불교가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원효가 살았던 당시에 불교가 어떤 모습이었냐? 불교가 이 당시 불교를 우리가 교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교종이 어떤 경전이 되게 많겠죠. A 경전, B 경전 예를 들어서 C 경전, D 경전 이런 식으로 경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경전을 중심으로 종파가 나옵니다. A 종파, B 종파, C 종파, D 종파
예, 이런 식으로 종파가 많이 갈리겠죠. 그래서 이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 이 종파들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A에 나와 있는 경전의 말이 옳다. 아니다. B 같은 경우에 A 경전은 완전히 틀렸고 우리의 경전에 나와 있는 석가모니님의 그 말씀이 진실이다. 이런 식으로 싸우겠죠. 굉장히 많은 대립이 발생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원효의 화쟁 사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의 종파 간에 굉장히 대립과 싸움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 원효의 화쟁 사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갈등의 원인을 볼게요. 갈등의 원인을 보면 시비의 다툼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여 자신만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구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여러 사람들과 싸워본 경험이 있을 텐데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논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지적하거나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지 내가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결국엔 갈등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원효가. 세 번째 해결 방법을 봅시다. 여러 교설은 모두 부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모두 깨달은 점에서 한 마음, 일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일심이다. 그래서 원효를 공부하실 때 지워버렸다. 원효를 공부하실 때 일심과 화쟁사상 요 단어를 되게 잘 이해해 주세요. 좀 설명하자면은 아까 이런 식으로 종파 간의 다툼이 되게 심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효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니 너네들이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문구에 너무 몰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하셨나? 근본적으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라던가 아니 석가모니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근본인 거잖아요.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경전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효가 뭐라 했어요? 우리 여기 경전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여기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의 가르침,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던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석가모니의 마음에서 바라보면은 A경전, B경전, C경전, D경전에서 말했던 말들은 다 옳은 것이 되겠죠. 굳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일심사상 혹은 화쟁사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환자를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화쟁, 쟁의, 쟁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불교 종파 간의 쟁론, 갈등 이런 걸 의미하고요. 화는 화합한다, 쟁론을 화합한다 이런 뜻을 가지겠죠. 그래서 박스 내용 볼게요. 원효의 일심사상 여러 교리와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중생, 그냥 일반 일반 시민들 아직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의 가르침이며 가장 중요한 건 부처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던가 부처의 마음이겠죠.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는 게 목적이겠죠. 깨달음이라는 점에서 한 마음, 일심이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효의 화쟁 사상을 통해서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어요? 굳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필요 없고 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로 화합될 수 있다. 통일될 수가 있다.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특징을 봅시다. 화쟁 사상의 특징. 1번에 보면은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요 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승불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라던가 중국 불교는 대승 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승불교는 무엇이냐? 개인의 깨달음이라던가 개인의 어떤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나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을 미루면서까지도 옆에 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돕는다라고 해서 대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대승을 그냥 직역해서 풀어보자면은 큰 수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수레가 크면 여러 사람들이 탈 수 있겠죠. 나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도 다 탈 수 있고요. 가족이라던가 우리 이웃들도 같이 이 수레에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큰 수레로 만들듯이 모든 사람이,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깨달음을 미루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돕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특징을 봅시다. 다시 특징 읽어볼게요.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융합돼야 된다. 융합해야 함을 강조했다. 근데 두 번째, 갈등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에 대한 집착과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이런 것을 버려야 화해하고 포용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 구별점, 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공통점, 이런 것들을 보고 서로 화해하고 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양 사상가들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가 나와 있죠. 밑으로 내려보면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에 나와 있죠. 근데 담론이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 여러분들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 같이 담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네이버에 담론 검색을 하면은 되게 어렵게 말이 나와 있어요. 네, 현실과나 설명을 선출하는 원표와 규칙의 자기지시적인 집합체, 일반적으로 말로 하는 언어에서 한마디의 말보다 어쩌고 막 나와 있는데 되게 설명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담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갑자기 왜 이거 지워지지 않을까요? 이거 오류 났나? 아까 얘기했듯이 담론이란 인간이 언어로 하는 모든 활동들,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 행위다라고 해서 담론윤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버마스 담론윤리는 무엇을 의미한다? 인간들이 하는 의사소통의 행위들을 어떻게 좀 더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담론윤리 한번 내용을 쭉쭉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합리적인 대화의 중요성 나와 있죠. 그래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가 우리가 배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거든요. 시민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어떠한 회의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급 회의한다. 학급 회의를 할 때 어떤 주제, 문제, 안건이 있겠죠. 이 안건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 모든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누는 걸 우리가 시민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합리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에서는. 그래서 합리적인 대화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밑줄. 그래서 뜻을 보면은 1번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 판단만으로는 규범이 절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 하버마스한테는 대화라던가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대화가 주관적인 대화라던가 이상한 대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대화는 반드시 합리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해야지 이 대화를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나는 우리가 그동안 한 2-3시간 동안 학급 회의를 했는데 난 여기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난 지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대화라던가 의사소통이라던가 뭐 토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화 당사자들은 합의한 결과를 수용해야 되고요. 수용해야 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 합리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해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하버마스의 사상에선 굉장히 중요한 개념,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돈이나 권력에 의한 왜곡과 억압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토론하는 거, 회의하는 거 그냥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 그냥 나한테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돈이라던가 권력에 의해 왜곡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적인 담론.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담론은 무슨 뜻이겠어요? 합리적인 대화라던가 의사소통을 말하겠죠. 이상적인 담론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 대화 당사자들이 이 세 가지 조건들을 굉장히 잘 지켜야 돼요. 당사자들이 개방성, 평등성, 호혜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세 가지의 별표를 붙일게요. 네. 아까 선생님이 합리적인 대화 요 단어가 중요하댔죠. 요거는 별표 한 2개 치고 밑에 3개의 조건에는 별표 하나 이렇게 붙일게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개방성의 특징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경제적 지위라던가 뭐 사회적 지위라던가 얼마나 지식적인 수준이 높으냐 아니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안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의사소통에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등성을 볼게요. 평등성.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권력이 강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하기보다는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등한 기회와 발언권을 다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혜성을 보도록 합시다. 담론 과정의 참여자들은 합의된 규범을 실천할 것을 상호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호혜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요거를 좀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왜 펜이 안 나와? 호혜성이란 똑같이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주고받는 거. give and take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호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학급 토의를 어떤 결론을 도출했어요. 뭐 학급 규칙을 만들었거나 아무튼 이런 걸 도출했는데 이 규칙을 나만 지키면 나한테만 손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담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합의된 규범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겠죠. 이게 바로 호혜성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지. 이 세 가지 절차를 잘 지켜야지. 그래, 그나마 이상적인 담론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다 지켜야 된다. 세 가지 다 지켜야지 이상적인 담론 혹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담론을 통해 합의된 규범이 정당성을 지닌 원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기 위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반이 열심히 학급 회의를 했어요. 열심히 학급 회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은 어떤 규칙을 만들었냐? 우리는 학교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끼리 되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일부터 학교에 가지 말자. 왜냐면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거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가지 말고 두 번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내일부터 그냥 다 같이 공부하지 말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학급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학급 규칙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요 개방성, 평등성, 호혜성이라는 규칙을 아무리 지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연적으로 된다라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한 규범, 합의한 결과가 도덕적인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을 보면은 1번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안건에 대해서 내가 되게 잘 알고 있어. 전문가라고 해서 막 전문적인 용어를 남발하면은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성이라는 조건이 또 나오죠. 진리성이 나오죠. 또 나오진 않지. 예. 진리성에도 밑줄 칠게요. 진리성, 대화 당사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단 1%의 거짓은 있으면 안 되겠죠. 진리성을 가져야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정당성이 나와 있죠. 정당성, 대화 당사자들은 논쟁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 담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던가, 개방적이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발언권의 기회를 준다던가, 이런 식의 절차를 잘 준수해야지 정당성을 잘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는 진리성인데 이번에는 진실성입니다. 좀 약간 차이점을 볼게요. 진실성이란 무엇이냐? 대화 당사자들은 서로 기만하거나 속이려는 의도 없이 말하는 바를 진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아까는 반드시 진리해야 된다. 내가 하는 말 속에 조금의 거짓이 섞인다던가 아니면 오보가 섞인다던가 그걸 오류가 있다던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진실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들한테 거짓말 한다던가 꾸미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표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개방성, 편등성, 호혜성 요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도 별표를 칠게요. 그래서 요 조건들은 반드시 잘 외워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인 대화 요 단어도 아니면 이상적인 담론 요 단어도 잘 기억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펠이라는 사람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보면은 아펠의 담론 윤리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기에 밑줄을 쳐보고 별표를 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봤던 하버마스랑 아펠이랑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소통 아니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가져야 되냐, 어떻게 의사소통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됐다. 아까 봤던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합리적인 대화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요. 요게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버마스한테. 근데 그런 반면 아펠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합리적인 대화, 이상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담론 윤리적 책임에 되게 포인트를 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밑줄 치고 담론 윤리적 책임 요거 단어를 잘 외워주세요. 일단 별표 2개 칠게요.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의사소통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숙고적 책임을 강조한다. 의사소통, 우리가 회의를 한다던가 토론을 한다던가 이런 의사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무엇이 있어요? 어떤 공통적인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책임, 윤리적 책임이라 봐도 되고 숙고적 책임, 숙고한다는 거는 좀 더 깊게 사고하고 깊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숙고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한다.
수고적 책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 첫 번째, 합의를 하기 위한 담론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첫 번째 책임은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 공동체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학급 회의에서 할 때는 학급, 뭐 아니면은 뭐 정책, 법률을 만들 때는 그 법률의 어떤 공통체, 뭐 이런 식의 공통체가 있겠죠. 의사소통하면. 의사소통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페란테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아까 봤던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을까? 합리성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 사람이다. 합리성. 하버마스는 합리성, 아펠은 책임. 이 두 단어를 오늘 수업 시간에 잘 이렇게 머릿속에 잘 입력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봤던 하버마스랑 아펠의 담론 윤리를 봤었는데 이 담론 윤리의 한계와 의의가 무엇인지 볼게요. 첫 번째 한계를 보면은 담론 윤리는 굉장히 형식을 강조하죠. 강조.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뭐 이런 거 봤을 때 개방성, 평등성, 호혜성, 진리성 이라던가 뭐 정당성, 진실성 이런 조건들을 잘 지키면 100%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반에서 학급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참여를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다 줬어요. 권리들. 그런데 학급회의 결과를 딱 봤는데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우리 너무 힘들어. 우리 앞으로 그냥 평생 공부합시다. 올해는 하지 말고 학교 가는 거 너무 힘들죠. 학교 가는 거 힘드니까 우리 반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걸로 올해는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 쳐요. 그런데 그런 의사소통이 과연 이상적인 의사소통이라 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담론 윤리는 형식만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던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구체적이지 않다. 좀 내용이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네, 두 번째, 합의 과정의 형식적인 조건과 절차를 통해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 반의 그 학급 규칙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절차라던가 과정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구성원들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소통 요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날의 시민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두 번째, 보편적인 규범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이런 상대주의나 혹은 보편타당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는 도덕적 회의주의와 달리 담론 윤리는 담론의 과정을 통해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의사소통이라던가 모든 대화가 다 옳고 다 도덕적으로 선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의사소통을 좀 더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 정당성 확보하고자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노력했다. 이런 노력하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자세를 볼게요. 교과서 내용 쭉 보면 되는데 첫 번째, 편견과 독선의 탈피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성적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자세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